이 뻔뻔한 것들아. 저는 그날 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노량진에서 30년째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아침 6시부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영자씨네 김치는 맛이 다르다니까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 역시 제 아들이었습니다. 영자씨, 아들 소식은 어때요? 시장 입구 채소가게 사장님이 물으실 때마다 저는 가슴을 펴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진이? 요즘 베트남 다낭에서 리조트 사업이 대박이 났대요. 너무 바빠서 전화도 잘 못한다니까요. 사실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6개월 전 아들은 베트남으로 출국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큰 사업 하나 성사시키고 올게요. 엄마 고생 이제 끝이에요. 그 후로 아들과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아들의 목소리는 바빴고 뒤에서는 공사 현장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현장이라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렇게 짧게 끊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늘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진 오빠가 베트남에서 이거 보내래요. 제비집이래요. 어머님 건강에 엄청 좋대요. 반짝이는 금색 상자를 열어보면 정갈하게 포장된 건강식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몰래 검색해 봤더니 한 박스에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싼 걸. 돈 아껴야지. 어머님 괜찮아요. 요즘 오빠 사업이 잘 돼서 여유 있어요. 수진이는 늘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에 현금을 몇 장 쑤셔 넣곤 했습니다. 어머님 용돈이에요. 반찬 가게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내가 써. 어머님이 안 받으시면 오빠한테 혼나요. 결국 저는 받았습니다. 매번 30만 원, 때로는 50만 원씩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옷차림은 늘 단정했습니다. 명품은 아니어도 깔끔한 정장에 가죽 가방, 그리고 세련된 화장.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영자 씨는 복 받았어. 아들이 그렇게 효자면 말 다 했지. 며느리도 참 착하더라.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아들이 성공했다는 게, 제가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건네준 건강식품 상자를 정리하다가 문득 그 아이의 손을 잡게 됐습니다. 수진아, 손이. 며느리의 손은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손마디는 붉게 부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깨끗이 씻어도 빠지지 않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반찬 가게를 하면서 무와 배추를 다듬고 파를 썰고 고추장을 버무리며 만들어진 손과 똑같았습니다. 아, 이거요? 요즘 골프를 배우고 있거든요.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요. 수진이는 웃으며 손을 빼냈습니다. 하지만 골프를 치는 사람의 손이 저렇게까지 거칠어질까요? 저도 젊었을 때 동네 사람들 따라 몇 번 쳐봤지만 저런 손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수진이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낼 때였습니다. 가방 안이 살짝 보였는데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물건들이 아니라 구겨진 영수증 뭉치와 낡은 핸드폰 보조 배터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안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차 가지고 왔어? 네, 어머님. 시장 입구에 세워뒀어요. 수진이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왔다고. 아들이 베트남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외제차를 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이 좁아서 차를 가까이 못 대요. 며느리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노량진 시장은 정말 좁고 복잡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호기심이 생겨서 수진이가 간 후 시장 입구로 나가봤습니다. 그곳에 외제차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시장 뒤편 공용 주차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차들만 몇 대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경차였는데 뒷좌석에 수진이가 들고 왔던 쇼핑백과 똑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저를 속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님, 다음 주에는 못 와요. 오빠가 급하게 한국에 들어온대요. 같이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도진이가 들어온다고? 그럼 엄마도 보고 가라고 해. 아, 시간이 너무 없대요. 이틀만 있다가 바로 다시 가야 한대요. 아들은 저를 보지 않고 갔습니다. 2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어머니는 보지 않고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바쁘겠지. 나중에 보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옆 가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영자 씨, 며느리 참 효자네. 아까 구청 앞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거 봤어. 뭐? 우리 수진이를? 응. 분명히 수진이 맞던데? 그 집 설거지 알바한다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사는 며느리가 왜 구청 앞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친 손, 낡은 경차, 그리고 설거지 알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친구 경숙이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을 메고 깔끔한 정장 대신 헐렁한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묶지도 않고 흐트러진 채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수진이는 370번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얼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기사님, 저 버스 따라가 주세요. 네. 버스를요? 네, 빨리요. 택시는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강남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점점 더 후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는 한참을 달려 낡은 주택가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내렸습니다. 저도 택시에서 내려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이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70이 넘은 몸으로 이 길을 걷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언덕 꼭대기 판자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붕은 낡은 슬레이트였고 벽은 얼룩진 시멘트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곳곳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이는 그중 가장 작은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 씨, 웬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오늘 장사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민재 씨는요? 저도 별로였어요. 요즘 대리콜이 안 잡혀서.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자는 수진이의 어깨를 주무르며 웃었습니다. 수진이도 편안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것들이 내 아들이 해외에 있다고 바람을 피워.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당장 뛰어가서 두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며느리를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그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영자 씨,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저는 반찬을 가득 담은 통을 들고 그 판자촌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떳떳하게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요. 언덕을 오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좁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밖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아파.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살살 좀 해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뻔뻔한 것들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찬통을 내던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린 게 아니라 발로 찼습니다. 당장 문 열어. 내가 다 알아. 안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 그리고 몇 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긴 뭐가 어떻게야.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사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됐어. 말 안 해도 알아. 저는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팔을 휘둘렀습니다. 남자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외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어머님, 아니에요. 수진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나는 내 시어머니야. 그때였습니다. 방구석, 이불 더미가 쌓인 곳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이불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힘겹게 이불을 들쳐내고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왼쪽 다리에 감긴 두꺼운 깁스. 도진아? 제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도진아, 이게 무슨... 저는 비틀거리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20kg는 빠진 것처럼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도진아, 베트남은? 리조트는? 너 성공했다며?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벽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진이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6개월 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뭐? 베트남 사업은 사기였어요. 오빠가 투자한 돈 전부 날아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지인 소개로 베트남 리조트 사업에 투자했어요. 집도 담보로 잡고 대출도 받고 가진 거 전부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사기였어요. 사업자는 돈만 받고 연락이 끊겼고 계약서도 전부 가짜였어요. 그럼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오빠는 숨어 다녀야 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나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온 거야? 네. 이 집은 민재 씨가 알아봐 준 곳이에요.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싸서 여기라도 있어야 했어요. 젊은 남자 민재라고 불린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 직장 동료예요. 같은 식당에서 일해요. 식당? 네. 낮에는 주방 보조로 일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해요. 수진 씨도 그래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오빠가 말리더라고요. 어머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나한테 베트남에서 사업 잘 된다고 한 게 전부 거짓말이었어? 죄송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벽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진아, 엄마야. 엄마 좀 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저 때문에 다 망쳤어요. 다리는 대체 왜 이래?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민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빚을 갚으려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그런데 3개월 전에 발판이 무너지면서 다리를 다쳤어요. 다행히 큰 수술은 안 했지만 석 달은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대요. 그럼 일은? 돈은? 제가 벌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저녁에는 민재 씨랑 같이 대리운전해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다시 봤습니다. 거칠고 붉게 부어오른 손. 그게 골프 때문이 아니라 설거지와 노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준 돈은? 제비집은?
전부 제비집은 시장에서 파는 일반 건강식품이었어요. 포장만 다시 했어요. 어머님께 드린 돈은 제가 모은 거예요. 바보같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있어? 어머님이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께서 시장에서 우리 아들 잘 됐다고 자랑하시는 거, 그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날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이는 제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수진아.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던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다시 아들을 봤습니다. 도진아, 빚이 얼마야? 엄마한텐 상관없어요. 얼마냐고.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8천만 원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행 대출이 5천, 사채가 3천이요.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수진이가 밤낮으로 일을 한 거구나.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요. 낮에 식당 일하고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형님 간호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으로 이 여린 어깨로 온 집안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우리 도진이 곁을 지켜줘서. 어머님, 수진이는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좁은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금간 싱크대, 녹슨 수도꼭지. 이곳에서 며느리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픈 남편을 돌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걀 몇 개, 김치 한 통, 그리고 라면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너희들,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야? 수진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있던 현금을 전부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오늘 당장 마트 가서 먹을 거 사. 어머님, 안 돼요. 됐어. 나는 내 시어머니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날 저는 저녁 늦게까지 그 좁은 집에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부엌을 청소하고 아들의 이불을 널고 곰팡이 핀 벽을 닦았습니다. 민재도 도와줬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민재 씨, 고마워요. 우리 도진이 곁을 지켜줘서. 아니에요. 형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녁을 해 먹였습니다. 라면에 달걀을 풀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지었습니다. 4명이 작은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먹어. 많이 먹어.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안 먹어? 어서 먹어야지.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자식이라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자식인 게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잖아요.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걸로 충분해. 저는 아들의 그릇에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어서 먹어. 달이 나으려면 밥을 먹어야지. 그날 밤 저는 그 좁은 집 마루에서 잤습니다. 밤새 아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새벽녘 수진이가 조용히 일어나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제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숨쉬는 한 제 아들과 며느리를 지킬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량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영자 씨,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노량진에서 반찬 가게 하는 김영자인데요. 제 가게 좀 내놓고 싶은데. 수화기 너머로 부동산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영자 씨. 30년이나 하신 가게를 왜 팔아요?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 받고 싶으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전부요. 가게도 권리금도 전부 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제 인생의 반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이 가게가 제 자랑이었고 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가게를 팔아서 빚을 갚아주고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매물이 나갔고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영자 씨, 괜찮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봤습니다. 9,200만 원. 빚을 다 갚고도 조금 남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다시 그 판자촌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빚 갚아. 당장 은행 가서 대출 갚고 사채도 갚아. 수진이는 통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이 돈이 어디서? 가게 팔았어. 네. 반찬 가게 팔았어. 30년 했던 거.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어머님. 그 가게는 어머님 인생이잖아요. 아니야. 내 인생은 너희들이야. 너희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 아들이 방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넌 가만히 있어. 달이나 빨리 낫게 해.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망한 게 뭐 대수냐? 달이 붙어 있고 숨 붙어 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세 식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가게를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제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며느리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빚을 갚은 다음 날 저는 짐을 싸서 그 판자촌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여긴 너무 좁아요. 수진이가 말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좁으면 어때?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노량진 월세방은 정리했습니다. 가구도 거의 팔았습니다. 남은 건 옷가지 몇 벌과 이불, 그리고 제가 30년간 써온 칼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좁은 집에 세 식구가 사니 더 비좁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매일 볼 수 있고 며느리가 새벽에 나가는 걸 배웅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은 재료들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치고 시금치를 무쳤습니다. 30년간 반찬 가게를 한 솜씨로 금방 상이 차려졌습니다. 도진아, 수진아, 일어나서 밥 먹어. 아들이 방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를 질질 끌며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밥이지. 어서 앉아. 수진이도 나왔습니다. 새벽 4시에 들어와서 겨우 3시간 잔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됐어. 어서 앉아서 먹어. 너 오늘 낮에 식당 가야 되잖아. 세 식구가 작은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보며 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많이 먹어. 다리 빨리 낫게.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턱선이 날카로웠습니다. 도진아, 넌 몇 킬로 빠진 거야? 잘 모르겠어요. 20킬로는 빠진 것 같은데.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통통했던 얼굴이 이제는 뺨이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제대로 먹어야 해. 그렇게 일하면서 밥도 안 먹으면 쓰러져. 네, 어머님.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저는 말렸습니다. 넌 가서 좀 더 자. 내가 할게. 괜찮아요, 어머님. 됐어. 어서 가서 자.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좁은 싱크대였지만 익숙했습니다. 30년간 매일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판자촌의 좁은 골목, 너덜너덜한 지붕들, 빨래가 걸린 창문들.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들이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왜?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엄마 평생 모은 거 다 날려서. 저는 손을 닫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날린 게 아니야. 사기당한 거지. 똑같아요. 아니야. 전혀 다르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진아, 사람이 평생 살면서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전 일어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있잖아. 아들은 제 품에 안겼습니다. 40이 넘은 어른이었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으니까. 그날 오후 저는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판자촌에도 작은 시장이 있었습니다. 채소가게, 생선가게, 정육점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새로 이사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채소가게 주인에게 인사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노량진에서 왔어요. 거기서 30년간 반찬 가게 했어요. 오, 그럼 솜씨가 좋으시겠네요. 그냥 먹고 살 만큼요.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돌아다녔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사람 사는 냄새는 똑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재야.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수진이도 곧 올 거야. 민재는 도진이 옆에 앉아 다리를 봤습니다. 형님, 오늘은 좀 어때요? 그냥 그래. 물리치료는 하셨어요? 응, 조금. 민재는 능숙한 손길로 도진이의 다리를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파하면서도 참았습니다. 민재야, 너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군대에서 배웠어요. 의무병이었거든요. 그래, 착한 녀석. 저녁 6시쯤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온 얼굴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씻고 밥 먹어. 네. 수진이가 씻는 동안 저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밥. 4명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식당은 어땠어? 바빴어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많이 왔어요.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민재야, 너는 대리운전 언제 나가? 10시쯤 나갈 거예요. 수진이는? 저도 같이 나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너 오늘은 쉬어. 어머님 괜찮아요. 안 괜찮아. 너 매일 새벽까지 일하잖아. 오늘은 푹 쉬어. 하지만, 됐어. 내가 나갈게. 세 사람이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내가 대리운전 할게. 어머님, 안 돼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너는 낮에도 일했잖아. 이제 쉬어야지. 하지만 어머님은 나는 괜찮아. 운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운전을 잘했습니다. 반찬 배달을 30년 동안 했으니까요. 서울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엄마, 대리운전은 밤새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너희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결국 그날 밤 저는 민재와 함께 대리운전을 나갔습니다. 민재가 스마트폰으로 앱을 켜주고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콜이 뜨면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 알았어. 첫 콜이 떴습니다. 강남역에서 분당까지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저는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술 취한 젊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대리기사예요? 네. 타세요. 오, 신기하네. 처음 봐요.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하는 야간 운전이었지만 익숙했습니다. 아줌마, 운전 잘하시네요. 오래 했어요. 분당까지 무사히 모셔다 드렸습니다. 손님이 내리며 현금을 쥐어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거 팁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받으세요. 운전 정말 부드럽게 잘하세요. 첫 손님을 태우고 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5번의 콜을 받았습니다. 강남에서 일산, 서초에서 수원, 여의도에서 고향, 서울을 이리저리 누볐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안 자고 있어? 걱정돼서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들어가자. 집에 들어가자마자 수진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고마워. 차를 마시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날 번 돈은 15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버네. 어머님,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사실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했고 어깨가 결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이제부터 우리 번갈아 가며 하자. 넌 이틀, 나는 이틀. 어머님.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어. 둘 다 쓰러지면 안 되잖아.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수진이는 번갈아 가며 일했습니다. 낮에는 수진이가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제가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바꿔가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다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깁스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고통은 덜해졌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병원 가면 깁스 풀 수 있을 것 같대요. 정말 다행이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어느 날 저녁, 저는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려는데 슈퍼 주인이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반찬 좀 만들어 팔 생각 없어요? 반찬요? 네. 언니가 해준 김치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수진이가 나눠줬어요. 아, 그래요? 여기 동네 사람들이 다 혼자 사는 분들이라 반찬 사 먹거든요. 언니가 만들어주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나 팔릴까요? 한 10명은 될 것 같아요. 일단 해보시면 어때요? 그럴까요? 네. 해봐요. 제 가게에 놓고 팔게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과 수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팔까 해. 엄마, 괜찮겠어요? 응. 낮에 시간 있을 때 만들면 되지.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식당 일하잖아. 쉬는 날에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콩자반. 작은 용기에 담아 슈퍼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첫날 5개가 팔렸습니다. 언니 맛있다고 난리예요. 내일은 더 많이 만들어 와요. 둘째 날 10개가 팔렸습니다. 셋째 날 15개가 팔렸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만드신 분이 언니예요?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내일도 만들어주세요. 저희 아들도 먹고 싶대요. 한 달 후, 저는 하루에 30개씩 만들어 팔게 됐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모으면 꽤 됐습니다. 대리운전 수입과 반찬 수입을 합치니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수진이의 식당 월급까지 합치면 50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쓰고 나면 매달 2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모으면 1년이면 2천만 원은 될 거예요. 그러게. 우리 열심히 하자. 아들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체중도 늘었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부터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의사 선생님이 괜찮대요. 무리만 안 하면요. 어떤 일 할 건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든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엄마랑 수진이한테만 맡길 수 없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찾아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비록 좁은 판자촌에 살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2달 후 아들의 깁스가 풀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아들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리를 절뚝였지만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엄마 봐요. 걸을 수 있어요. 그래, 잘한다. 천천히 해. 아들은 며칠 동안 집안을 걸어 다니며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민재가 퇴근 후 찾아와서 도와줬습니다. 형님, 이렇게 스트레칭 하세요. 근육이 굳으면 안 돼요. 그래, 고맙다. 일주일쯤 지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일 찾아볼게요. 아직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찾아볼게요. 아들은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구인 광고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0대 중반에 경력도 애매하고 다리도 불편한데 누가 뽑겠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풀이 죽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연락 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면접을 봐도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적합한 지원자를 선택했습니다. 거절 메일이 올 때마다 아들의 어깨는 더 축 처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렸는데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진아,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나와.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저 쓸모없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무도 저를 안 뽑아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네 슈퍼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 요즘 반찬이 너무 잘 팔려요. 다른 동네에서도 주문이 들어와요. 정말요? 네. 옆 동네 식당 사장님이 언니 반찬 먹어보고 자기네 식당에도 공급해달래요. 식당에요? 네. 밑반찬으로 쓰고 싶대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다음 날 저는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백반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자 씨시죠? 네, 안녕하세요. 식당 사장님은 4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인상이 좋았습니다. 제가 언니 반찬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리 식당 손님들한테도 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은 한 30인분 정도요. 그럼 50인분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저희 식당이 하루 손님이 그 정도거든요. 50인분.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들하고 며느리가 있긴 한데, 그럼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한 달에 300만 원 드릴게요. 3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진이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반찬 사업 해보는 게 어때? 반찬 사업이요? 응. 식당에서 주문이 들어왔어. 하루 50인분. 우리 셋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눈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잖아. 하지만 저는 요리를 못하는데. 배우면 돼. 엄마가 가르쳐 줄게.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같이 해요. 오빠는 장사를 잘하잖아요. 장사라. 네. 예전에 오빠가 작은 가게 운영할 때 잘했잖아요. 계산도 빠르고 손님 응대도 잘하고.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제가 운영을 맡으면 어떨까요? 주문 관리하고 배달하고 재료 구매하고. 좋은 생각이야.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본격적으로 반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아들도 다리가 불편했지만 함께 갔습니다. 엄마, 이 무는 싱싱해 보이네요. 그래. 그럼 저걸로 사자. 아들은 상인들과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예전의 장사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2박스 사면 깎아주세요. 그래. 10,000원 깎아줄게. 재료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면 저와 수진이가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물을 씻고 배추를 다듬고 파를 썰었습니다. 아들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마늘을 까고 고추를 씻고 재료를 계량했습니다. 엄마, 고추장은 2kg 맞죠? 응, 맞아. 오전 내내 일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장조림을 끓이고 멸치볶음을 만들고 시금치를 무쳤습니다.
좁은 부엌이었지만 3명이 움직이니 제법 일이 됐습니다. 점심때쯤 되면 50인분의 반찬이 완성됐습니다. 도진아, 배달 갈 수 있겠어? 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들은 낡은 경차에 반찬을 싣고 식당으로 배달을 갔습니다. 다리는 불편했지만 운전은 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돌아온 아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엄마, 사장님이 너무 맛있대요. 손님들 반응도 좋대요. 정말? 네. 다음 주부터는 80인분으로 늘려달래요. 80인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 좁은 부엌에서 80인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효율적으로 스케줄 짜볼게요. 아들은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재료 구매 계획, 조리 순서, 배달 시간표. 예전에 사업할 때의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돼요. 김치는 주말에 미리 담가놓고, 장조림은 전날 밤에 끓여놓고, 나물은 당일 새벽에 무치면.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일주일 후, 우리는 80인분을 무사히 만들어냈습니다. 힘들었지만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 다른 식당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식당에도 공급해 주실 수 있나요?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루 100인분, 120인분, 150인분으로 늘어났습니다. 3명이서 하기에는 벅찼습니다. 엄마, 사람을 더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누굴 쓰지? 그때 민재가 말했습니다. 저 할게요. 뭐? 저 낮 시간에 시간 있어요. 대리운전은 밤에만 하니까요. 낮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재야, 고맙다. 민재까지 합류하면서 우리는 4명이 됐습니다. 일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 200인분의 반찬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5군데 식당과 계약을 맺었고 동네 슈퍼에도 계속 납품했습니다. 한 달 수입은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도 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1년 안에 2천만 원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 정말 잘하고 있네. 아들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았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엄마, 저 생각이 있는데요. 뭔데? 우리 작은 가게를 하나 내면 어떨까요? 가게? 네. 이 좁은 부엌에서 계속하기엔 한계가 있잖아요. 작은 가게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만들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게를 내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동안 모은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출도 조금 받으면. 대출?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들이 사기당한 것도 대출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표정을 알아챘는지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번엔 달라요. 이미 장사가 되고 있잖아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엄마, 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한번 해봐요. 오빠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 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석 달 전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아들은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보자. 정말요, 엄마? 응. 근데 작은 가게부터 시작하자. 무리하지 말고. 네. 아들은 기뻐하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판자촌 근처의 작은 상가들을 둘러봤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작은 가게를 찾았습니다. 10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주방 시설이 있었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요? 좁긴 한데 시작하기엔 괜찮을 것 같다. 보증금이 500만 원, 월세가 80만 원이래요. 그 정도면 우리는 그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청소하고 설비를 정비하고 주방 기구들을 사들였습니다. 가게 간판도 달았습니다. 영잔의 반찬. 30년 전 노량진에서 했던 가게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개업 전날 밤 4명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엄마, 내일 개업이에요. 그러게. 떨려요. 나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면. 민재도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민재. 이 세 사람이 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엔 제대로. 다음 날 아침 영잔의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첫 손님이 왔습니다. 여기 소문 듣고 왔어요. 반찬 좀 주세요. 어서 오세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개업 첫날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여기 김치 2통이랑 장조림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아들은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예전의 장사 감각이 완전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저와 수진이는 주방에서 쉴 틈 없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민재는 배달을 다녔습니다. 어머님, 배달 다녀왔습니다. 고생했어. 물 좀 마셔. 오후가 되자 식당 사장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새 가게 차리셨네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만드니까 더 편하시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날 매출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엄마, 첫날 치고 대박이에요. 그러게. 다들 고생 많았어. 그날 밤 4명이 가게에 앉아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우리 첫날 기념으로 한턱 내야지. 엄마,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너희들이 고생했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게 될 줄은. 나도야.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수진아.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어.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나 때문에 엄마는 30년 하신 가게를 잃고 수진이는 밤낮으로 일하고.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진아, 너는 이미 충분히 갚았어.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오빠. 우린 지금 행복해요. 민재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요.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희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년의 고생담도, 앞으로의 꿈도. 엄마, 우리 나중에 가게를 더 키우면 어떨까요? 더 키운다고? 네. 지점도 내고 직원도 뽑고 크게 해보고 싶어요.
욕심내지 마. 우리는 천천히 가는 거야. 네, 알아요. 무리하지 않을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영잔의 반찬은 동네에서 소문난 가게가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입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정성이죠.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요. 매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게 됐고 순이익은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1년 안에 목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정말 잘 됐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수진이랑 독립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립? 네. 계속 어머님께 신세 질 순 없잖아요.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나가려고요. 그래도 되겠어? 네. 이제 돈도 좀 모았고 가게도 안정됐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섭섭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좋은 집 구해. 한 달 후 아들 부부는 판자촌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했고 햇볕도 잘 들었습니다. 엄마, 자주 놀러 오세요. 그래, 그럴게. 어머님, 밥 드시러 오세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알았어, 수진아. 아들 부부를 보내고 나니 판자촌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가게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반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동네 상가 건물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건물 2층이 비었는데 관심 있으세요? 2층이요? 네. 지금 가게보다 3배는 넓어요. 거기서 하시면 더 크게 장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도 충분했는데 굳이 더 키워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엄마, 한번 해봐요. 우리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엄마, 무서우시죠? 또 망할까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저도 무서워요. 근데 엄마, 우리 이미 한 번 바닥까지 가봤잖아요. 이제는 알아요.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는 2층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간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2층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 주방 설비를 들였습니다. 큰 냉장고도 사고 작업대도 넓혔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2명 뽑았습니다. 동네 아줌마 2분이었는데 손이 빠르고 성실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야말로요, 사장님. 새가게 개업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축하해요, 사장님. 대박 나세요. 화환도 여러 개 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년 전 판자촌 좁은 집에서 쓰러져 있던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버텼고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가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엄마,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다 같이 한 거지. 수진이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민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재야, 넌 진짜 우리 가족이야. 그날 저녁 새가게에서 첫 회식을 했습니다. 직원 아줌마들까지 모두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내봅시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영잔의 반찬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됐습니다. 하루에 500인분 이상을 만들어 팔았고 직원도 6명으로 늘었습니다.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전국으로 보냈습니다. 아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매출이 6천만 원이에요. 정말? 네. 순이익만 2천만 원이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전 8천만 원의 빚 때문에 절망했던 우리가 이제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버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 문을 닫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판자촌 집은 이미 정리했고 저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뒤였습니다.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아들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오늘이 제가 다리 깁스 풀린 날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한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준비했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판자촌 좁은 집 앞에서 4명이 함께 찍은 사진. 그때의 우리는 다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찍은 거야? 민재 형이 찍었어요. 기억나세요? 아, 엄마, 우리 이걸 보면서 절대 잊지 말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저는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절대 잊지 않을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민재도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님, 저도 곧 결혼해요. 정말? 네. 식당에서 만난 여자분이 있어요. 다음 달에 청첩장 드릴게요. 아이고, 축하한다. 모두 민재를 축하했습니다. 형님, 어머님 덕분에 저도 사람 구실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를 도와준 거지. 그날 밤 저는 혼자 아파트 베란다에 섰습니다.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판자촌 언덕에서 본 야경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쓰러져 있었고 며느리는 죽을 만큼 일했고 저는 30년 가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다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리조트 사장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에 출근하니 아들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의젓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수진이와 직원들이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오늘 주문 많이 들어왔어? 네. 30건이나 들어왔어요. 바쁘겠네. 괜찮아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노량진에서 그랬던 것처럼 칼을 들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직원들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이 무 좀 봐주세요. 그래, 잘 썰었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봅시다. 네. 모두의 목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망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쓰러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큰 리조트도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으며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꿈꾸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영잔의 반찬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